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녹색 경영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포럼의 주제가 어저께는 테크 플러스 문화였던 것 같고요. 오늘은 테크 플러스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기업하면은 경영이 중요하죠. 그 중에서도 녹색 경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어쨌든 녹색 경영이라는 것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해답을 드린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정도 수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그 경영계의 화두는 단연 녹색인 것 같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나 세미나, 심포지엄 이런 데서 녹색 기술, 녹색 산업, 녹색 기업, 녹색 제품, 뭐 녹색 빌딩, 녹색 비즈니스, 녹색 프로세스 뭐 이런 온갖 모든 단어 앞에 녹색을 붙이는 게 아주 유행처럼 되어버렸고요. 또 심지어는 벌써 녹색 버블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대통령께서 녹색 성장을 얘기할 적에 녹색 성장은 지구온난화로 야기된 그 환경 문제를 우리나라의 산업화함으로써 환경 문제는 물론 그 에너지 문제하고 경제 성장의 문제까지 한꺼번에 하겠다는 거였고요. 여기에는 그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규제 문제하고 녹색 산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 육성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구 온난화 또는 기후 변화의 문제는 위기이면서 또한 기회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사업 환경이 이 위기라는 데는 다 공감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공감을 하는 것 같은데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공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닥치고 있는 위협은 가시적인데 반해서 기회라는 것은 그 속성상 찾아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위기이면서 기회라는 말에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위기이면서 기회가 아니고 위기이지만 잘 찾아보면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로 좀 새겨서 들어야 할 것 같고요. 여기서 그 생략된 단어인 잘 찾아보면, 잘 살펴보면 이런 것에 해당되는 부분이 결국은 녹색 경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녹색 성장이 국가적 차원의 어떤 슬로건이라면은 기업 차원에서는 이를 녹색 경영으로 바꿔서 생각함으로써 이슈에 좀 더 쉽게 접근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세미나의 주제가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즉 기술 혁신이지만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그것을 사업화하는 것, 이거는 또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분야에서도 기업 경영의 문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의 글로벌 추세는 기업으로 하여금 무언가 액션을 취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그 외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성장과 발전을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금의 그 외부 환경의 변화는 환율 변동이나 원부자재 가격의 변동 같은 그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총체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증가와 에너지 수요, 또 그 자원의 희소성,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환경의 중요성과 이에 따른 그 사회적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규제, 보고, 감독을 강화하는 새로운 입법과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고 투자자나 사회 집단의 사회 단체에 의한 그 투명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과 소비자도 지속 가능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추세 변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무언가 액션을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위기인 것입니다. 이에 잘 대응하고 리액트했을 때 소위 말하는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에서는 에너지 효율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목표를 규정하는 익제큐티브 오더가 발표됐고요. 영국에서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 에너지법을 2006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비엔나 컨벤션, 바젤 컨벤션,
교토 의정서, 또 시드니 선언을 거쳐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회의를 시작한 덴마크의 코펜하겐 회의까지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의한 그 기후 변화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미 전 세계적인 게임의 룰이 되어버렸고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전쟁 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자 집단과 공익단체에 의한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공시 압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S&P 100대 기업의 75% 이상, 또 다우존스 30기업의 60% 이상이 CSR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고, 포춘 500대 기업의 70% 이상이 CDP, 즉 탄소 정보 공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도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는 미국에서 그 유기농 식재료의 판매가 매년 20%씩 성장해서 2009년 현재 300억 불 정도의 시장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변하고 있는 것은 다음 그 발표자께서도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의 변화가 얼마나 빠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1873년에 발명된 전기가 미국에서 그 보편적 서비스가 되는데 4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전화는 3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라디오는 22년, TV는 26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그 모바일 폰은 13년밖에 안 걸렸고요. 인터넷은 7년 만에 보편적 서비스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경우에도 우리가 10년 전이나 아무리 오래 잡아도 15년 만에 15년 전에 인터넷이나 모바일 폰 없이 살았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거는 이 짧은 기간에 동분야에서 성공했다는 기업들이 다른 것도 아닌 기술적 진부하로 사라지는 현상이 6단계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얘기입니다. 즉 6번의 구조적인 기술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그 시장과 기술의 변화 속도가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술 혁신과 녹색 성장이 강조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녹색 기술 혁명의 시대에 직면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근 100년 만에 정보화 혁명을 거쳐서 이제 지속 가능성과 생산성 향상이 강조되는 녹색 기술 혁명의 시대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지구 환경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존과 지구 환경을 위해서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든 녹색 기술이 대안이다라는 명제입니다. 어느 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환경 부담은 인구와 소비 수준 그리고 기술의 산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인구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소비를 줄일 경우에 도미노 현상으로 국가 경제가 침체하게 됩니다. 작년 말에 발생한 금융위기도 서프라임 모기지가 그 원인이었지만 그 기저에는 미국의 주택경기 침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국가 경제는 성장을 통해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개별적인 그 삶의 질 문제가 아니더라도 국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안은 기술뿐입니다. 인구를 억제하지 않고 소비 수준을 감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술 수준을 높이면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빈곤과 오염, 자원 고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 이것이 그 녹색 경제를 위한 기업의 역할이고 또한 기업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참석한 어느 녹색 관련 심포지엄에서 외국에서 오신 발표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이미 이용 가능한 기술을 사용해서 원재료 투입을 반으로 줄이고 물질적 복지는 2배로 늘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산성도 향상되고 그 다음에 환경 부담도 감소하는 일석이조가 가능한 기술이 현재에도 이용 가능한 수준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어디 있나, 그렇게 좋은 게 있다면 왜 여태까지 사용하거나 채택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런 나와 같은 그런 생각이 바로 우리가 그 위기이자 기회에서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기술 개발과 그 기술을 사업화하는 것은 사업화해서 돈을 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술 개발이 있었어도 그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이 없거나 사업성이 없으면은 그 기술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 개발된 기술이 채택되지 않고 사장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경제성 분석이나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라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분석 당시의 사업 환경을 반영한 상대적인 타당성이라는 겁니다. 사업 환경이 바뀌면 당연히 그 결론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기왕에 개발돼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다시 사업성을 갖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서너 가지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가 경쟁력의 변화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물 소비를 10리터 줄이는 대신에 휘발유를 1리터를 더 써야 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과거 같은 건 이런 건 기술이 개발된 것도 아닐 겁니다. 아마 애만 짓 했다고 회사에서 쫓겨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휘발유 값이나 생수 값이나 거진 같아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물보조 국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기술이 중동에서 개발이 됐다고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죠. 환경 변화가 해당 기술의 사업성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한 한 예가 되겠습니다. 하이드레이트나 LED 조명이 사업성을 가지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즐겨하는 게임 중에 고스톱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고스톱의 본질, 그 화투의 본질은 짝 맞추는 것 뿐입니다. 짝 맞추는 것 뿐인데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우수한 잔머리를 기반으로 해서 설사도 만들고 뭐 쇼당도 만들고 이런 그 게임의 룰을 만들므로 해서 단순히 짝 맞추는 그 기계 하나를 가지고 밤새도록 놀아도 질리지 않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게임을 만드는 강국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고스톱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성의 변화를 주는 이유는 시장 수요의 변화입니다. 개발된 기술이 사업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 형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사업화되지 못합니다. 녹색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에서 녹색 성장을 추창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신규 수요와 시장이 창출되는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창출되면은 보조금에 의해서 창출된 거긴 하지만 그 기자재나 원재료 시장까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개발된 기술이 신규 수요에 따라서 사업성을 갖게 되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술의 융복함입니다. 그 기술 자체로는 사업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산업이나 다른 기술하고 융합되고 복합되면서 사업성에 변화를 주는 경우입니다. 최근 전력과 IT를 결합하는 스마트 그리드나 선박 엔진을 만드는 회사의 기술로 풍력 발전기를 만드는 등 다양한 산업 간 또는 다양한 기술 간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기이자 기회에서 잘 살펴보면 찾을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새로운 분야가 아닌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내부에서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는 그 슬라이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력 기술하고 IT 기술의 융복합으로 시장의 최적화 및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모델입니다. 본자리가 스마트 그리드를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술 개발에 있어서 실증 단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스마트 그리드는 제주도의 실증 단지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증 단지라는 것을 통해서 기술 개발과 기술 사업화의 연계가 가능하고 핵심 기술의 실용성이 확보되고 초기 시장에 창출되며 경쟁력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실적 확보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녹색 기술의 경우에도 기술 혁신을 통해서 개발된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신기술 복합 실증 단지가 어떤 도로나 항만 같은 기초 인프라로 구축되어야 녹색 성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스트베드 통합 시험단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다음 사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하고 금융의 융합을 보여주는 슬라이드입니다. 외국 회사 사례인데요. 농부들에게 트랙트를 만들어서 팔던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가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서 기존의 자기들의 고객인 농부들에게 리스로 풍력 발전기를 제공했습니다. 농부들은 자신의 토지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세워서 풍력 발전으로 수익을 창출해서 리스료를 상환하는 사업 구조인 거죠. 회사는 자신의 기존 고객을 활용해서 리스 회사랑 융합해서 회사와 리스 회사, 농부들 모두가 윈윈하는 사업 구조를 창출한 겁니다. 이거는 국내 기업의 사례입니다. 컴퓨터 공작 기기를 만들던 회사가 기술 혁신을 통해서 LED 조명 사업에 진출하고 에너지 절감 기술, LED 기술을 CDM 사업하고 연계함으로 해서 사업성을 확보하고 신규 수요를 창출한 이런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결국은 기술 혁신 못지않게 기술을 어떻게 비즈니스화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는 신성장 동력으로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계획이 없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사업의 환경 변화를 감안해서 녹색 경영을 하여야 하는 액션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 이 내용은 하버드대 교수가 쓴 이노베이터스 딜레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성공기업의 딜레마라는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이 책에서 클레이튼 교수는 기술에는 지속성 기술과 와해성 기술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지속성 기술과 달리 와해성 기술은 전혀 다른 가치와 네트워크를 창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공한 기업이 와해성 기술의 중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실패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공관으로 성공한 기업이 트랜지스터에 의해서 실패한다거나 휴대용 저장 장치의 경우 플래시 메모리의 등장 등을 와해성 기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힌트는 여러분 회사의 사업이 현재 아무리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가치와 네트워크를 가진 와해성 기술에 의해서 언제라도 불안정해지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 혁신의 결과를 사업화하기 위해서 사업성 분석을 해보면은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기업의 기존 고객은 그린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투자를 원하지 않고 그린 테크놀로지에 대한 시장 예측은 항상 부정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화를 포기하게 될 경우 결국 그 성공기업이 결국 그 와해성 기술에 의해서 실패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그 파괴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 기술의 사업화는 그 검토 단계부터 잘 핸들링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프레임워크입니다. 2장이 넘어가는데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딜로이트가 개발한 기술혁신 프레임워크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기술혁신의 사업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혁신기술의 그 사업화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툴입니다. 아이디어를 얻어서 기술혁신을 하고 인큐베이팅하고 실행해서 성취하는 각 단계별로 얼리 어답터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시장을 중시하여야 한다든지 기존의 합리적인 시장 전략이 아닌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프레임워크는 그 각 단계별로 모듈과 태스크를 정의하고 각 태스크에서 수행할 절차와 방법론을 개발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각 단계별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재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딜로이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녹색 경영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기업은 그 환율 변동 한 가지만 가지고선도 비상 경영 체제로 기업을 운영합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녹색 혁명의 시대에 대비해서 기업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즉 녹색 경영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예시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현재 기업이 처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해야 하나라는 실천 프로그램의 추진,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이 처한 상황과 환경 변화를 감안해서 녹색 경영 체제로 전환을 위한 추진 과제를 우선 도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추진 과제별로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해서 과제별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동표가 예시적으로 보여드리는 표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전략과 비전의 수립,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탄소 저감 프로젝트 등이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응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부디 불확실성의 시대 녹색 경영의 도입으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